그 음식 병원 규정 위반입니다. 저는 에밀리 워커, 39살 간호사입니다. 영국 런던 NHS 산하 종합병원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죠. 제 손을 거쳐간 환자가 수천 명은 좋게 넘습니다. 그만큼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의료 규정, 위생관리, 환자 안전,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오후 2시, 내과 병동은 언제나처럼 복잡했습니다. 보호자들이 오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환자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간호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실 한쪽에서 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냄새인지 몰랐어요. 시큼하면서도 짙고 낯설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느낌이 아니라 공기 전체를 채우는 느낌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었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코를 킁킁거리며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지, 저 냄새? 동료 간호사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614호 병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 환자가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보호자, 아마도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작은 밀폐 용기를 열고 있었어요. 용기 안에는 빨갛고 하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채 같기도 하고 절임 같기도 했죠. 보호자는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그걸 집어 올렸습니다. 환자는 눈을 감은 채 입을 벌렸고요. 저는 그 순간 멈칫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병원 음식이 아닌 외부 음식. 그것도 냄새가 이렇게 강한 건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보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죠. 저는 용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지금 당장 치워주세요. 병원 규정 위반입니다. 보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한테 이런 걸.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발효 음식은 면역 저하 환자에게 위험합니다. 여긴 병원이지 문화체험장이 아니에요. 제 손이 용기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보호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용기를 제 손에 건넸어요. 저는 그걸 들고 간호 스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용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어요. 다른 보호자들, 환자들, 심지어 지나가던 의사까지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병원 직원 전용 커뮤니티에 새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간호사의 문화차별 논란. 클릭했습니다. 짧은 영상이 첨부돼 있었어요. 누군가 제가 환자 보호자와 대화하는 장면을 찍은 거였습니다. 영상 속 제 목소리는 냉정했고 표정은 단호했죠.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에밀리 말이 맞다. 병원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너무 심한 거 아냐? 문화적 배경도 고려해야지. 발효 음식이 정말 위험한가? 한국 음식을 무시하는 건 차별이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았어요. 의학적 근거가 있는 판단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 관리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단한 회의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는 인사팀 매니저와 병동 책임자가 앉아 있었죠. 에밀리, 어제 일에 대해 얘기 좀 하죠. 매니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병동 책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규정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문화적 민감성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데 왜 문화적 민감성을 먼저 걱정하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학에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매니저와 책임자는 서로를 쳐다봤고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함을 읽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병동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 간호사 하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에밀리, 너무 강하게 나간 거 아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 순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확신하며 내뱉은 말들이 곧 저 자신을 향해 되돌아올 줄은요. 그리고 그 확신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도요. 치료하던 사람이 통제 대상이 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밤 11시,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었고 복된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간호 스테이션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배 한가운데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저녁을 거르긴 했지만 이 정도 통증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몸을 굽혔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죠. 숨을 쉬려 했지만 제대로 들이마셔지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에밀리? 동료 간호사 사라가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제스처를 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제 의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책상을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괜찮아, 그냥 좀 아픈 것뿐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라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에밀리, 얼굴이 새하얗해. 지금 당장 응급실 가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환자가 될 순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죠. 새벽 3시, 결국 저는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어요. 낯익은 천장이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올려다본 병원 천장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침대 옆엔 링거가 걸려 있었고 제 팔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깨어났네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봤어요. 마틴 콜린스, 1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에밀리, 장점막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5배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가면역성 장질환 의심입니다. 마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제겐 그 말이 선고처럼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완치 가능성은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틴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완치보다는 관리에 가까운 질환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평생.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틴은 차트를 내려놓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단 쉬세요. 추가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하죠.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멀리서 울리는 기계음, 누군가의 기침 소리.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바라봤어요.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봤던 손, 주사를 놓고 상처를 소독하고 차트를 작성했던 손. 그런데 이제 그 손은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나와 달라고 했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배가 묵직하게 아팠지만 참았어요.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인사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에밀리, 당신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무기한 휴직 권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제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말을 이었어요. 야간 근무는 당신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요. 환자 안전.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제가 환자 보호자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규정을 들이밀며 환자 안전을 이유로 음식을 치웠던 제가 이제는 같은 이유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가리켰죠. 여기 사인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이름을 적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12년 동안 입었던 유니폼이 로커 안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유니폼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첫 냄새가 났죠. 소독약과 땀이 섞인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볼은 움푹 들어갔고 피부는 창백했죠. 저는 유니폼을 로커에 다시 걸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프면 끝이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울지 않았던 제가 이제 와서 울 순 없었어요. 탈의실을 나와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세상에서 한 걸음 밀려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평범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웃으며 대화하는 친구들. 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를요. 규정을 지키면, 의학을 따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 규정에 의해, 그 의학에 의해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집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이 보였죠. 병원 천장과 똑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료 사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오늘 야간 근무 누가 서?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배는 계속 아팠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론 빗소리가 들렸죠.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환자에게 했던 말들을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했던 말들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어디에 있나요? 규정에 밀려나고 의학에 의해 관리 대상이 되고 감정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614호 병실에 누워있던 한국인 환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윤정호, 78세.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음식을 챙기던 노인. 저는 그때 그의 표정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치울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엔 뭔가 있었습니다. 체념 같은 것, 아니면 이해 같은 것. 그 음식, 정말 그렇게 위험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왔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 아니면 후회 같은 것.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회사에게서 주황빛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해 뜨는 걸 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제겐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옳았던 건지를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약을 먹으면 통증이 잠시 가라앉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배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식사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었죠. 뭘 먹어도 배는 부글거렸고 속은 쓰렸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정확히 먹었어요. 아침 8시, 점심 12시 30분, 저녁 6시. 알람을 맞춰놓고 한 알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은 통증을 잠시 눌러줄 뿐이었어요.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밤은 더 힘들었습니다. 잠이 쪼개졌어요. 1시간 자고 깨고 다시 30분 자고 깨고 배가 아플 때도 있었고 그냥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었죠. 새벽 3시, 4시에 눈을 뜨면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의료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자가면역성 장질환.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자 수백 개의 논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논문 제목, 초록, 결과, 결론.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밤새 읽고 또 읽었죠. 눈이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틀 동안 47편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전 세계 연구진이 내놓은 데이터와 분석이 제 눈앞을 지나갔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관리. 어디에도 완치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증상 완화, 재발 방지, 생활 습관 조절. 논문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낫지 않는다는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방이 어두워졌어요. 창밖은 이미 밤이었습니다. 언제 해가 진 건지도 몰랐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614호 병실이 떠올랐어요. 윤정호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작은 용기를 열었고 빨간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렸죠. 노인은 눈을 감고 입을 벌렸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넣어줬고요. 그때 저는 그걸 막았습니다. 규정 위반이라고 위험하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노인의 얼굴엔 편안함이 있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음식 정말 그렇게 위험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이 답답해졌죠.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마틴 콜린스가 검사 결과를 들고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수치는 큰 변화 없어요. 그는 차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염증 수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모든 게 여전히 높았습니다. 약은 잘 먹고 있죠? 네, 정확히 먹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유지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저는 묻고 싶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정말 나아지긴 하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마틴의 눈빛에서 이미 답을 봤으니까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복도였어요. 12년 동안 수없이 걸었던 길이었죠. 하지만 이젠 환자로서 걷고 있었습니다. 614호 병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나 봤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먹을 게 필요했어요. 진열대를 따라 걸으며 이것저것 집어들었습니다. 흰빵, 삶은 감자, 흰쌀. 의사가 권장한 음식들이었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옆 진열대에 빨간 용기가 보였습니다. 김치였어요. 영국 슈퍼마켓에도 요즘은 한국 음식이 들어와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용기를 집어들었어요. 라벨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발효 배추. 저는 용기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때 614호 병실에서 나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시큼하고 짙고 낯설었던 냄새. 저는 그걸 위험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용기를 다시 진열대에 놓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손을 떼는 순간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배는 여전히 아팠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이번엔 다른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발효 음식 건강 효과. 엔터를 치자 수많은 글이 나왔습니다. 블로그, 뉴스 기사, 연구 자료. 저는 클릭하기 시작했어요. 발효 음식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돕는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이건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게 아니었습니다. 통계도 임상시험도 확실한 데이터도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료 사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좀 어때? 그냥 그래. 병원 복귀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복귀! 그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모르겠어. 사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에밀리, 너 혹시 우울한 거 아냐? 상담 같은 거 받아보는 게 어때? 괜찮아? 몸만 안 좋을 뿐이야.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과학은 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믿었던 의학도 규정도 데이터도 아무것도 저를 낫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뭐가 남았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비만 내릴 뿐이었어요.
석 달 뒤 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영국 간호학회였어요. 매년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 초청장이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환자 중심 의료와 문화적 접근이었죠. 편지를 읽으며 저는 멈칫했습니다.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저에게 발표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의료진이 환자가 되었을 때 문화적 편견을 넘어선 치유의 경험. 저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진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정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발표입니까? 제가 틀렸다는 걸 말하려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윤정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기 있는 일입니다. 두렵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님은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숫자를, 변화를 모두 담았습니다. 한 달 뒤 컨퍼런스 날이 왔습니다. 런던 중심계에 있는 큰 컨벤션 홀이었어요. 500명이 넘는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간호사, 의사, 연구원, 교수들이 자리를 채웠죠. 저는 무대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에밀리 워커 간호사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엔 수백 개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의료 규정을 지키면, 과학적 근거를 따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스크린에 제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614호 병실 사진이었어요. 윤정호 씨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병실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죠. 6달 전 저는 한국인 환자의 보호자가 가져온 음식을 치웠습니다. 발효 음식이었어요. 김치와 된장이었죠.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객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석 달 뒤 저는 자가면역성 장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제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5배 높게 나온 결과였죠. 저는 약을 먹었습니다. 정확히 빠짐없이 먹었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음식을 치웠던 그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윤정호 씨였어요. 그는 손에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과학은 저를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기록한 노트 사진이었어요. 날짜별로 적힌 수치들, 통증 강도, 수면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일주일 뒤 통증이 줄었습니다. 2주일 뒤 수면 시간이 늘었어요. 넷째 주 염증 수치가 30% 감소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마틴 콜린스였습니다. 제 담당 의사였죠. 질문하겠습니다. 그건 플라시보 효과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석 달간의 혈액 검사 결과를 그래프로 만든 자료였어요. 염증 수치가 꾸준히 내려가는 곡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체계입니다. 한국은 수백 년 동안 발효 음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 왔어요. 그건 미신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입니다. 마틴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요. 과학적 근거 없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에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선생님, 제 몸이 근거입니다. 객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과학은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필요하죠. 하지만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환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 밥상 사진이었습니다. 밥, 국, 김치, 된장, 여러 반찬이 놓인 소박한 식탁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밥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밥 한 끼가 전쟁을 견디게 했고, 가난을 버티게 했고, 질병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저는 여러분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환자들, 제가 막았던 보호자들, 제가 경시했던 문화에 대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특히 윤정호 씨에게 사과합니다. 선생님의 음식을 치웠던 제가 결국 그 음식으로 살아났습니다. 제 오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윤정호 씨였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1명, 2명, 3명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백 명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왔을 때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고 질문을 했고 감사를 표했어요. 한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환자가 가져온 음식을 막은 적이 있는데 이제 보니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됩니다. 마틴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에밀리, 나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 말이 틀렸다고도 할 수 없겠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의심하되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윤정호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어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윤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틀렸어요. 선생님을 무시했고 선생님의 문화를 경시했어요. 윤정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간호사님이 배웠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정호 씨는 깜짝 놀라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호 씨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간호사님 차례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간호사님이 배운 걸 나눠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어요.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겠다고, 제가 배운 것을 나누겠다고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제 책상 위엔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죠. 문화적 시기 지침이라고 적힌 노트였습니다. 첫 출근 날 병동 회의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병동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제안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시기 관리예요.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환자가 가져온 음식을 무조건 막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하고 기록하고 의료진과 상의해요.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합니다. 한 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규정은요? 병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나요? 규정을 바꿨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환자는 아픈 몸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평생 살아온 삶과 문화도 함께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환자는 더 아파집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620호 병실에 일본인 환자가 입원했어요. 그의 부인이 미소시루를 가져왔습니다. 된장국이었죠. 담당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미소시루를 확인했습니다. 냄새를 맡고 재료를 물었어요. 환자의 상태와 비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드시게 해주세요. 환자의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이것만 먹으면 힘을 낸다고 했거든요. 다음 날 그 환자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병원 식사는 손도 안 대던 환자였는데요.
둘째 주 635호 병실에 나이지리아 환자가 왔습니다. 그의 딸이 졸로프 라이스를 가져왔어요. 토마토와 향신료로 만든 밥이었죠. 저는 재료를 확인하고 허가했습니다. 환자는 그 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NHS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병동의 환자 만족도가 15% 상승했다는 보고서였어요. 회복 속도도 평균보다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이 프로그램을 다른 병동으로도 확대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 당신이 이끌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석 달 뒤 NHS 5개 병원에서 같은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각 병원을 돌며 간호사들을 교육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음식은 고향이고 가족이고 기억입니다. 어느 날 614호 병실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입원해 돼 있었어요. 중국인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자가 죽을 가져왔더군요. 담당 간호사는 확인 절차를 밟았고 저는 승인했습니다. 노인은 죽을 먹으며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표치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윤정호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도 저렇게 음식을 먹었었죠. 저는 그때 그걸 막았었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제의료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목은 문화적 식이통합이 환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문화적 음식을 허용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회복 속도가 23% 빠르고 재입원율은 18% 낮았어요. 논문은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미국, 호주의 병원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윤정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님, 뉴스 봤습니까? 무슨 뉴스요? BBC에서 간호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말로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영국 간호사가 시작한 문화적 식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윤정호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정호 씨는 식탁을 닦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윤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간호사님이 배우려고 했고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 국, 김치, 된장. 1년 전 제게 처음 가져왔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어요. 드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이요. 선생님, 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호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다 아니까 그냥 드세요. 밥을 먹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선생님 음식을 치웠는데도요? 윤정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한때 간호사님 같았습니다. 제 방식만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전쟁을 겪고 굶주림을 겪고 죽음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살아남는 건 옳은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에요. 간호사님은 배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어요. 런던의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규정을 지키는 간호사였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환자를 이해하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 노트를 꺼냈습니다. 1년 전부터 써온 노트였죠.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치료보다 예방을 먼저 생각해온 나라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의학은 과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음식 한 끼에 담긴 사랑. 그것들이 모두 의학이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완벽한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간호사도 아니었죠. 제가 찾던 건 겸손함이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바꾸려는 의지였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를 맡게 됐습니다. 한국인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어요. 시큼하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좋습니다. 드시게 해주세요. 환자의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병원에서 허락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허락합니다. 환자분께 필요한 음식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한국 식품 코너로 갔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네, 이 음식들이 저를 살렸어요. 점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문화적 의료 접근법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초청장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참석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노인이 작은 밥그릇 하나로 제 인생을 바꿨다는 이야기를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윤정호 씨가 미소 지으며 밥을 짓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밥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윤정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밥은 생명이에요.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내일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밥을 나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냈어요. 밥을 했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였지만 제게는 특별했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밥 한 끼가 오늘을 버티게 하겠지.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은 언제 음식이 단순한 영양분 이상이라고 느끼셨나요? 누군가의 손길이 담긴 밥 한 끼가 여러분을 살린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정호 씨는 깜짝 놀라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호 씨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간호사님 차례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간호사님이 배운 걸 나눠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제 책상 위엔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죠. 문화적 시기 지침이라고 적힌 노트였습니다. 첫 출근 날 병동 회의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병동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제안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시기 관리예요.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환자가 가져온 음식을 무조건 막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하고 기록하고 의료진과 상의해요.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합니다. 한 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규정은요? 병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나요? 규정을 바꿨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환자는 아픈 몸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평생 살아온 삶과 문화도 함께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환자는 더 아파집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620호 병실에 일본인 환자가 입원했어요. 그의 부인이 미소시루를 가져왔습니다. 된장국이었죠. 담당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미소시루를 확인했습니다.
냄새를 맡고 재료를 물었어요. 환자의 상태와 비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드시게 해주세요. 환자의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이것만 먹으면 힘을 낸다고 했거든요. 다음 날 그 환자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병원 식사는 손도 안 대던 환자였는데요. 둘째 주 635호 병실에 나이지리아 환자가 왔습니다. 그의 딸이 졸로프 라이스를 가져왔어요. 토마토와 향신료로 만든 밥이었죠. 저는 재료를 확인하고 허가했습니다. 환자는 그 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NHS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병동의 환자 만족도가 15% 상승했다는 보고서였어요. 회복 속도도 평균보다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이 프로그램을 다른 병동으로도 확대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 당신이 이끌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석 달 뒤 NHS 5개 병원에서 같은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각 병원을 돌며 간호사들을 교육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음식은 고향이고 가족이고 기억입니다. 어느 날 614호 병실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입원해 있었어요. 중국인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자가 죽을 가져왔더군요. 담당 간호사는 확인 절차를 밟았고 저는 승인했습니다. 노인은 죽을 먹으며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윤정호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도 저렇게 음식을 먹었었죠. 저는 그때 그걸 막았었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제의료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목은 문화적 식이통합이 환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문화적 음식을 허용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회복 속도가 23% 빠르고 재입원율은 18% 낮았어요. 논문은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미국, 호주의 병원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윤정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님, 뉴스 봤습니까? 무슨 뉴스요? BBC에서 간호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말로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윤정호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정호 씨는 식탁을 닦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윤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간호사님이 배우려고 했고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 국, 김치, 된장. 1년 전 제게 처음 가져왔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어요. 드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이요. 선생님, 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호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다 아니까 그냥 드세요. 밥을 먹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선생님 음식을 치웠는데도요. 윤정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한때 간호사님 같았습니다. 제 방식만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전쟁을 겪고 굶주림을 겪고 죽음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살아남는 건 옳은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에요. 간호사님은 배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어요. 런던의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규정을 지키는 간호사였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환자를 이해하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 노트를 꺼냈습니다. 1년 전부터 써온 노트였죠.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치료보다 예방을 먼저 생각해온 나라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의학은 과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음식 한 끼에 담긴 사랑.
그것들이 모두 의학이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완벽한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간호사도 아니었죠. 제가 찾던 건 겸손함이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바꾸려는 의지였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를 맡게 됐습니다. 한국인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어요. 시큼하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좋습니다. 드시게 해주세요. 환자의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병원에서 허락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허락합니다. 환자분께 필요한 음식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한국 식품 코너로 갔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네, 이 음식들이 저를 살렸어요. 점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문화적 의료 접근법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초청장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참석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노인이 작은 밥그릇 하나로 제 인생을 바꿨다는 이야기를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윤정호 씨가 미소 지으며 밥을 짓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밥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윤정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밥은 생명이에요.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내일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밥을 나누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냈어요. 밥을 했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였지만 제게는 특별했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밥 한 끼가 오늘을 버티게 하겠지.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은 언제 음식이 단순한 영양분 이상이라고 느끼셨나요? 누군가의 손길이 담긴 밥 한 끼가 여러분을 살린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윤정호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정호 씨는 식탁을 닦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윤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간호사님이 배우려고 했고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 국, 김치, 된장. 1년 전 제게 처음 가져왔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어요. 드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이요. 선생님, 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호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다 아니까 그냥 드세요. 밥을 먹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선생님 음식을 치웠는데도요. 윤정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한때 간호사님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석 달 뒤 NHS 5개 병원에서 같은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각 병원을 돌며 간호사들을 교육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음식은 고향이고 가족이고 기억입니다. 어느 날 614호 병실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입원해 돼 있었어요. 중국인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자가 죽을 가져왔더군요. 담당 간호사는 확인 절차를 밟았고
저는 승인했습니다. 노인은 죽을 먹으며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표킹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윤정호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도 저렇게 음식을 먹었었죠. 저는 그때 그걸 막았었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제의료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목은 문화적 식이통합이 환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문화적 음식을 허용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회복 속도가 23% 빠르고 재입원율은 18% 낮았어요. 논문은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미국, 호주의 병원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윤정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님, 뉴스 봤습니까? 무슨 뉴스요? BBC에서 간호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말로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영국 간호사가 시작한 문화적 식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윤정호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정호 씨는 식탁을 닦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윤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간호사님이 배우려고 했고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 국, 김치, 된장. 1년 전 제게 처음 가져왔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어요. 드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이요. 선생님, 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호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다 아니까 그냥 드세요. 밥을 먹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선생님 음식을 치웠는데도요. 윤정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한때 간호사님 같았습니다. 제 방식만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전쟁을 겪고 굶주림을 겪고 죽음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살아남는 건 옳은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에요. 간호사님은 배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어요. 런던의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규정을 지키는 간호사였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환자를 이해하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 노트를 꺼냈습니다. 1년 전부터 써온 노트였죠.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치료보다 예방을 먼저 생각해 온 나라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의학은 과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음식 한 끼에 담긴 사랑. 그것들이 모두 의학이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완벽한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간호사도 아니었죠. 제가 찾던 건 겸손함이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바꾸려는 의지였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를 맡게 됐습니다. 한국인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받아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어요. 시큼하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좋습니다. 드시게 해주세요. 환자의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병원에서 허락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허락합니다. 환자분께 필요한 음식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한국 식품 코너로 갔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네, 이 음식들이 저를 살렸어요. 점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문화적 의료 접근법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초청장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참석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노인이 작은 밥그릇 하나로 제 인생을 바꿨다는 이야기를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윤정호 씨가 미소 지으며 밥을 짓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밥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윤정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밥은 생명이에요.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내일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밥을 나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냈어요. 밥을 했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였지만 제게는 특별했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밥 한 끼가 오늘을 버티게 하겠지.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은 언제 음식이 단순한 영양분 이상이라고 느끼셨나요? 누군가의 손길이 담긴 밥 한 끼가 여러분을 살린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병원에서 문화적 식이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어요. 에밀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밥 한 끼가 영국 의료계를 움직였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이 있지 않나요?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